통장 잔액이 0이 됐다. 부도 신청서가 접수된 날 아침이 아니었다. 그보다 사흘 전 모두가 자리를 비운 시간이었다. 은행 창구 직원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영수증 한 장을 건넸고 번호표를 회수했다. 그게 전부였다. 1998년 1월이었다. 그 해 겨울은 유독 건조해서 길을 걷다 보면 귀 안쪽까지 바람이 파고들었다. 그는 영수증을 점퍼 안주머니에 접어넣고 은행 문을 등으로 밀며 나왔다.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는데 그 숨이 허연 연기처럼 퍼졌다가 사라졌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내는 25년 동안 알지 못했다. 알게 된 것은 아들이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던 날이었고 아내는 그날 오후 내내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냥 창문 쪽을 바라봤다. 저문은 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가 천천히 빠져나갔다. 왜 그는 말하지 않았을까? 그의 이름은 강재술이었다. 강재술이 금형 공장에 취직한 건 24살이었다. 고향 충북에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인천 외곽공단 입구에 내렸을 때 공장 굴뚝에서 흰 연기가 직선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이었다. 그는 그걸 좋은 징조라고 생각했는지 나쁜 징조라고 생각했는지 나중에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구내식당 구석에서 고향 얘기를 늘어놓을 때 재술은 수저를 제일 먼저 내려놓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 금형 도면을 들여다봤다. 게으른 게 아니었다. 불안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그게 편했다.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말이 필요한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순옥을 만난 건 입사 3년차 봄이었다. 같은 공단 내 봉제 공장에 다니던 그녀는 매일 아침 버스 정류장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첫 인사는 그쪽에서 먼저였다. 저기 이번 버스 오면 알려주세요. 저 귀가 좀 어두워서요. 재술은 알겠다고 했고 버스가 왔을 때 어깨 쪽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게 시작이었다. 두 사람이 처음 밥을 먹으러 간 날 재술은 메뉴를 고르는데 5분 가까이 걸렸다. 이순옥이 먼저 시켰고 그는 같은 걸로 하겠다고 했다. 그게 우습기도 하고 이상하게 안심이 되기도 했다고. 그녀는 아들에게 한 번 말한 적이 있었다. 결혼은 1990년이었다. 작은 시기였다. 부모 양가 합쳐 30명 남짓, 예식장 대신 식당 별실을 빌렸다. 재술이 뭘 원하냐고 물었을 때 이순옥은 밥 먹고 집에 가면 되지 라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 신혼여행은 가지 않았다. 그 돈으로 월세 보증금에 보탰다. 아이가 생겼을 때 재술은 공장 반장이 돼 있었다. 책임이 늘었고 야근도 늘었으나 월급은 잘 늘지 않았다. 그래도 버텼다. 버틴다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게 그의 방식이었다. 부러지기 전에 굽는 게 아니라 아예 굽히지 않으면서 무게를 버티는. 1997년 말 공장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거래처 두 곳이 연속으로 대금을 밀었고 사장은 회의 때마다 얼굴색이 잿빛이었다. 재술은 들었다. 직원들이 화장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를 사무실 전화기가 유독 자주 울리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걸.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굳이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11월 어느 날 저녁 사장이 재술을 따로 불렀다. 작은 사무실이었고 형광등 하나가 미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사장은 담배를 피우면서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책상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재술은 그걸 받아들고 읽었다. 밑줄 친 숫자가 있었다. 이게 지금 남은 거야? 재술은 대답하지 않았다. 종이를 다시 접어 돌려줬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는 창문 쪽을 보지 않았다.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으고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계산이 끝났을 때 그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옆에 앉은 사람도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다. 거의 변하지 않았으니까. 동생 강재민이 전화를 해온 건 그 다음 날이었다. 재민은 재술보다 5살 아래였고 그해 식당 사업에 실패하고 대출 독촉을 받고 있었다. 통화 내용은 짧았다. 재민이 말했고 재술이 들었다. 마지막에 재술이 알겠다고만 했다. 이순욱은 그날 저녁 남편이 밥을 적게 먹었다는 걸 알아챘다. 물어봤더니 입맛이 없다고 했다. 더 묻지 않았다. 그 집에는 더 묻지 않는 방식이 있었다. 그게 냉담한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오래된 신뢰처럼 작동하고 있었는데 그 신뢰가 이번만큼은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걸 그녀는 몰랐다. 재술은 그 주말 이순옥이 친정에 간 사이
통장 2개를 꺼내놓고 탁자에 앉았다. 하나는 부부 공동 명의의 생활비 통장이었고 하나는 회사 퇴직금으로 받은 적립식 통장이었다. 그 통장은 이순옥도 존재를 알고 있었다. 노후를 위해 건드리지 않기로 약속한 돈이었다. 그는 두 통장을 오래 바라봤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보일러가 한 번 끊겼다가 다시 켜졌다. 그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가 일어선 건 그로부터 한참이 지나서였다. 통장 하나를 들고 나머지 하나는 서랍에 넣었다. 점퍼를 입고 장갑을 챙겼다.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가 사라졌다. 은행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다. 그는 천천히 걸었다. 중간에 한 번 멈췄는데 신호등 앞이었다. 초록불이 켜졌고 그는 건넜다. 2023년 봄, 강재술은 폐암 3기 판정을 받았다. 담배를 핀 적이 없었다. 공장 분진이었을 거라고 의사는 말했고 재술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순옥은 그 자리에서 의사 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치료 방법, 기간, 확률. 의사가 대답할 때마다 그녀는 수첩에 받아 적었다. 재술은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봤다. 30년 넘게 봐온 손이었는데 그날따라 낯설게 보였다고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항암은 3차례였다. 2번째 이후로 그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순옥이 죽을 수 없고 재술은 반만 먹었다. 더 먹으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냥 그릇을 치우고 다음 날 다시 쑤었다. 아들 재현이 내려온 건 2번째 항암이 끝난 주였다. 서울서 내려오면서 과일을 사왔고 아버지 옆에 앉아 텔레비전을 같이 봤다. 별말은 없었다. 아버지도 별말이 없었다. 그게 두 사람의 방식이었다. 재현이 며칠 머물다 올라가던 날 재술이 처음으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상자였다. 오래된 철제 상자로 안에 서류 몇 장과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거 엄마한테 주지 마라. 내가 간 다음에. 재현은 아버지 얼굴을 한번 보고 상자를 받았다. 더 묻지 않았다. 재술은 그의 가을 끝자락에 세상을 떠났다. 낙엽이 다 진 다음이었고 첫서리가 내리기 이틀 전이었다. 장례는 조용했다. 평생 말이 없었던 사람의 장례는 의례 그런 것인지 조문객들도 말이 많지 않았다. 꽃이 좀 많았다. 공장 후배들이 가져온 것들이었다. 재술이 공장을 떠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왔다. 재현이 아버지 유품을 정리한 건 장례 사흘 후였다. 어머니는 부엌에 있었고 재현은 혼자 아버지 방을 열었다. 옷가지들을 정리하고 책상 서랍을 열고 상자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종이 한 장이 있었다. 1998년 1월 날짜의 은행 이체 영수증이었다. 수취인은 이름이 지워져 있었다. 금액은 당시 돈으로 상당한 액수였다. 재현은 그 숫자를 보고 서류 나머지를 읽었다. 공장 자재 대금 지불 확인서였고 2번째는 삼촌 강재민의 이름이 들어간 차용증이었다. 변제 기일이 지워져 있었다. 지워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쓰지 않은 것이었다. 재현은 상자를 닫지 않은 채 부엌으로 나왔다. 이순옥은 행주를 개고 있었다. 재현이 봉투를 내밀었고 그녀는 행주를 내려놓고 받아들었다. 안경을 썼다. 영수증을 읽었다. 차용증을 읽었다. 한참이 지났다. 그녀는 봉투를 다시 접어 재현에게 돌려줬다. 치워. 그게 전부였다. 재현은 그날 오후 내내 왜 엄마가 울지 않았는지 생각했다. 화가 난 것도 아닌 것 같았다. 억울한 표정도 아니었다. 그냥 오래된 무언가를 확인한 얼굴이었다.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언제부턴가 알고 있었던 걸 이제 눈으로 본 사람의 얼굴.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긴다. 과연 이순옥은 정말 몰랐을까? 1998년 겨울 남편이 그 통장을 비운 것을. 통장을 건드리지 않기로 약속한 부부가 어느 날 남편이 말없이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 아내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아마 그녀는 알았을 것이다. 알면서 묻지 않았던 것이다. 그게 이 두 사람 사이의 방식이었고 그 방식으로 두 사람은 30년을 버텼다. 재민은 형의 부고를 듣고 이틀 만에 연락을 했다. 장례에는 오지 않았다. 사정이 있다고 했고 재현은 더 묻지 않았다. 이순옥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냥 그렇게 됐다는 듯이. 재현이 올라가던 날 밤 이순옥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다. 전등을 켜지 않았다. 저녁빛이 창문 너머로 들어오다가 서서히 사라지고 방 안이 어두워지는 동안 그냥 앉아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날 밤 그녀는 오래된 앨범을 한번 열었다가 닫았다는 것은 재현이 전해 들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저녁 인사를 하러 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돌아갔다고 했다. 강재술은 끝내 해명하지 않았다.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그게 맞는 선택이었는지, 아내에게 왜 말하지 않았는지. 차용증에는 변제 기일이 없었고 돌아온 돈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그냥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라고 판단하고 평생 그것을 등에 지고 살았을까? 이순옥이 그날 저녁 창문을 바라보며 앉아있던 것은 남편을 원망하는 시간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걸 확인한 뒤 가만히 앉아있는 것. 그것은 슬픔이기도 하고 어떤 긴 안도이기도 했다. 30년 동안 그는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순옥도 묻지 않았다. 그 침묵이 이 부부의 언어였다는 걸 영수증 한 장이 뒤늦게 증명했다. 그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